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고, 준항고, 헌법소원인데요. 먼저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는데 91조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구금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02조와 403조 2항에 의해서 보통 항고가 가능하고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17조와 234조의 2에서 준항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아래 나오는 판례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해서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계는 어떤 것인지, 또 변호사의 진실 의무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 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교통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모 657 결정은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례 내용이 다소 길이가 있지요. 그래서 살펴보시고요. 대법원의 입장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도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뿐만 아니고요. 아래 대법원 9.1모 2사 결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수사기관이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경우에도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위법하다고 하고 있는 사례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9.1모 이사결정 위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강의안의 사항이죠. 한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에 의해 접견교통권의 침해를 당한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그렇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보충성 이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 네, 그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헌법재판소 2015 헌마 1204 결정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정 요지를 보시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인지, 그리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 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른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 헌마 1204 전원재판부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2년이 조금 넘었네요. 이제 결정이 내려진 지가요.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이 됐던 그런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항고, 수사기관의 침해에 대해서는 준항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에 의해서 접견교통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요. 한편 두 번째로는 증거 능력을 배제함으로써 간접적인 또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 또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판결을 읽고 아래 판결에서는 변호인 접견 불허가 위법하게 변호인 접견이 불허되어 있는 기간 중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이 되었을 때,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을 때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90도 1586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도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는 접견교통권이었고요. 네, 이 권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그리고 이미 전에 공부했던 변호인의 권리로서의 접견교통권과 이번에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의 접견교통권을 공부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는 겁니다. 먼저 적부 심사 제도에 대한 일반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 또 그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서 체포나 구속이 위법, 즉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 체포 구속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불법 체포나 불법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제도와 사후 구제 제도가 구비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사전 예방 제도를 대표하는 것이 구속영장 제도라고 한다면 사후 예방 제도로는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또 형사 보상 제도, 불법 체포 감금자의 형사 처벌, 형법 124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하여 재심 또는 항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검사가 석방 결정을 하게 되는 구속 취소나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과 구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은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아래에서 보는 피의자 보석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소 후에도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는 보석이 아니라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석, 피고인 보석이 아닌 피의자 보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구속 피의자의 적부 심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 적부 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 구속의 적부는 체포 구속 당시가 아니라 심사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상 체포 구속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든지 고소 취소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구속 적부 심사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체포 구속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경우도 당연히 청구 사유가 되면 물론이고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을 해서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고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해야 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체포 구속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계속해서 석방 내지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를 했거나 또는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미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재청구한 때, 또는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순차적으로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통해서 수사방해를 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기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문 없이요. 위에는 신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48시간 내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유사하죠. 신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고요. 의견 진술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 구속적부 심사를 하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질문 도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 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3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하는 그 밖의 사유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체포 구속적부 심사에서도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 구속적부 신문조서, 체포적부 신문조서,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부신문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래 2003도 5693 판결입니다. 구속적부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 또 피의자가 구속적부 신문 단계에서 자백을 했을 때 그 자백이 기재된 구속적부 신문조서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증명력이란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 자세한 개념은 형사소송법 이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증명하는 힘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2 증거법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강의안을 보시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기각 결정이든 석방 결정이든 이런 것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신문을 해야 되고 또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통상 3일 내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늦어도요.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체포적부, 구속적부 신문을 하기 위해서요. 그 결정이 내려져서 검찰청에 서류나 증거물이 반환될 때까지 기간은 앞서 봤던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제한 기간, 그죠? 체포 후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속을 공부할 때 배운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체포 구속적부 심사를 인용해서 석방 결정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체포적부 심사를 통해서 이미 구속영장에서 영장 실시심사 단계에서 판단이 한번 되었고 또 적부심사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또 다투게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해서 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 기소전에는 피의자니까요. 피의자 보석이 기소전 보석이랑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데 원래 보석이라는 것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속방, 피의자 보석이라는 것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따서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 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포함하는 거죠. 심사 청구가 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지요. 한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피의자 보석 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대법원 97521 결정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앞서 본 것처럼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복하지 못하게, 즉 항고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지만,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금 보고 있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명령, 즉 피의자 보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법원은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을 97521 결정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521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피의자가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체포적부심사 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지, 또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 내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피의자 보석이죠. 피의자 보석.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의자 보석은 원래 지금 사망에서 보는 보석제도라는 것이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피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기보다도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법에서는 피의자의 보석이란 개념은 없었는데 피의자 보석이란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접견교통권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 체포 또는 구속 구속 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석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그렇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석제도는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을 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에게 공판 절차 및 형집행을 위한 출석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보석 조건을 붙여서 피고인을 석방을 하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구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또 형사 정책적으로도 구금에 의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배제해서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요. 이와 같은 보석은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구속 집행 정지와 같지만 보증금의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보석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직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구속 집행 정지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보석이 취소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전면적으로 실효시키는 구속 취소와도 구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석은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신청에 의한 것이냐 직권에 의한 것이냐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보석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서 필요적 보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 안 되는 6가지 사유는요. 첫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둘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셋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넷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다섯 번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여섯 번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적 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 법원은 그와 이와 같은 필요적 보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또는 94조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임의적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정형이 95조 1호의 법정형을 초과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경우에도 96조에 의해서 보충적으로 임의적 보석이 가능하니까 보석과 청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보석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보석 청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의자에게는 보석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체포구속적후 심사 제도를 공부하면서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죠. 그래서 피고인 원칙적으로 보석제도는 피고인을 위한 것이고 피의자에게는 보석은 없는데 체포구속적후 심사에 부수해서 피의자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검사는 지체 없이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고요. 검사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보석 결정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허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다양화해서 보통 보석 보증금을 내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다양화시켜서 가급적 보석 허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대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이죠. 즉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보증금 납입 약정서의 제출을 명하든지 또는 주거 제한 및 변경 허가 조치에 대한 수인 등의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와 같은 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사실상 보석을 불허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거나 기타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재판의 집행의 시기에 대해서 보석 재판의 집행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은 검사에게 납입을 하게 됩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현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금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서의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그 보증서로 가능하고요. 대납할 수 있게 보통 결정을 하는 것이죠. 보증서에는 보증금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속 취소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없고요. 즉시 항고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는 할 수 없고 403조 2항에 의한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아래 975 26 결정을 읽어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또는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취소하게 되면 다시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보증금의 몰수를 통해서 출석을 담보하려고 하는 제도가 보증금 보석 제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보증금을 돌려 또는 담보를 환부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 첫 번째로 접견 교통권,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적부 심사, 체포 적부 심사제도, 세 번째로 보석제도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으로 대인적 강제수사의 마지막으로 감정유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적 강제수사로서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정유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감정유치에 대해서 보시면요,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의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의 일정한 장소에 유치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 유치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영장을 청구하듯이요. 그리고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 유치장을 발부함으로써 유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실무례를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정 유치장을 청구 발부해서 피의자를 일정한 병원에 감정 유치를 해놓고 정신감정 절차를 밟는 예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 유치는 헌법 12조 3항의 사실상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일종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 유치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 유치에 대해서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다만 방금 위에서 봤던 보석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구속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 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 기간이 만료가 되면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돼서 다시 구속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유치는 수사상의 감정과 더불어서 필요한 경우에 감정유치장이라는 영장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체포와 구속 그리고 감정유치라는 세 큰 대인적 강제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감정유치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넘어가서 압수수색, 검증 및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